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분기하학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분기하학 과목에서는 곡선, 곡면, 내재적 기하학 이 세 개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곡선 단원에서는 정칙곡선, 곡률, 비틀림률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칙 곡선에서는 구간 I에서 정의되어 있는 벡터 함수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할 때, 이때 구간 I에서 정의된 벡터 함수를 정칙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Regular Parametric Representation. 이 레귤러라는 표현. 두 가지 성질이 뭐냐? 첫 번째, 벡터 함수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겁니다. 이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벡터 함수에 대해서 두 번째 성질은 벡터 함수가 영벡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구간 I에서 정의되어 있는 벡터 함수를 정칙 매개변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매개변수는 t를 의미하겠죠. 여기서 이 정칙이라는 표현 방금 전에 의미했었는데 레귤러, 우리 이전 과목인 선형대수학에서 레귤러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레귤러 매트릭스, 즉 인버터블 매트릭스, 가역행위를 의미하죠. 그렇다면은 평면에서의 벡터 함수, 평면에서의 벡터 함수를 생각하면은 x 성분과 y 성분이 매개변수 t로 표현되어 있으면 정칙이니까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X성분, Y성분이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안 되겠죠. 만약 둘 다 0이 아니라고 하면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겠습니까? 체인룰에 의해서 t라는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x성분, y성분의 함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 가능하죠. 그럼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 그 말은 도함수가 0이 아닙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는 의미는 이 함수는 1대1 함수임을 의미하죠. 레귤러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곡선에 대한 표현, 이 표현은 곡면에서도 그대로 확장해서 사용할 겁니다. 정칙이라는 의미는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벡터 함수가 영벡터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 벡터 함수를 정칙 매개변수 표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정칙 매개변수 표현을 갖는 벡터 함수들로 이루어진 집합, 즉 C는 만약 좌표 공간으로의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 집합 C를 레귤러 커브, 정칙 곡선이라고 합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좌표 공간으로의 벡터 함수를 생각한다면 이 벡터 함수는 좌표 공간의 정규직교 기조로 나타낼 수 있죠. 정규직교 기조로 나타내면 이 벡터 함수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각 성분에 대한 도함수의 연속성,
그럼 이 벡터 함수는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각 성분에 대한 도함수가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이 벡터 함수는 0벡터가 되지 않죠. 그러면 좌표 공간으로의 벡터 함수는 정칙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벡터 함수에 대한 정칙성. 각 성분 함수들이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고 각 성분 함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되지 않겠다. 자, 이럴 때 벡터 함수는 정칙 매개변수 표현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정칙 매개변수 표현을 갖는 벡터 함수들의 집합을 정칙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한 미분계약에서의 곡선이라고 언급할 때는 정칙 곡선을 의미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정칙 곡선입니다. XY 평면에 정사형 시켜보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A를 양수라고 본다면은 반지름이 A인 원이 되죠. XY 평면에 정사형 시켰을 때. 자, 이러한 것을 Z축으로 평행이 동한 겁니다. 자, 그 말은 이 곡선은 XY 평면에 정사형 시켰을 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이 된다는 거. 자, 이거를 Z축으로 평행이 이동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은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을 circular helix, 원나선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식 매개 변수 표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좌표 공간이니까 각 성분에 대한 도함수의 연속성 바로 확인됩니까? 그리고 Z성분을 생각하면은 B가 0이 아니라고 해놨기 때문에 성분에 대한 도함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 안 되죠. 따라서 정칙 매개 변수 표현에 대한 조건들을 만족합니까? 대표적인 정칙 곡선이 되겠습니다. circular helix가. 그리고 이 circular helix는 XY 평면에 정사형 시켰을 때 중심이 원점인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한 바퀴 회전하면 X성분과 Y성분의 값은 같아지겠죠. Z성분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한 바퀴를 돌았다면 Z성분과의 차이는 Z성분에 있는 스칼라, 개수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 Z성분의 차이를 원나선에 대한 피치,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벡터 함수가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도메인의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때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죠. 마찬가지. 벡터 함수에 대한 도메인의 원소가 서로 다를 때 이미지가 다를 겁니다. 자, 이 1대1 벡터 함수를 미분계학에서는 심플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겁니다. 즉, 곡선이 이런 점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받침 구간 위에서의 정칙 곡선을 레귤러 아크, 정칙호. 그러면 이 정칙호에 대한 길이, 아크 랭스, 중등교육과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좌표평면이라고 하면은 t라는 매개변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은 t는 a에서부터 b까지겠죠.
중등교육과정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벡터 표현입니다. 이 지금 아크랭스를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리마크할 내용은, 자, 이 아크랭스에서 적분 구간의 윗끝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변수로 나타냈어요. 자, 이럴 때 이 아크랭스에 대한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호장 함수, 호의 길이 함수죠. 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느냐? 미분계학에서의 용어를 정의를 할 때 이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로 이 아크랭스 펑션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 그런데 정식 곡선이기 때문에 0이 아니죠? 그리고 연쇄법칙을 적용하면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하면은 dt분의 s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크기가 1이라면 절대값 한 개 같아지니까 바로 dt분의 ds가 양수가 되죠. 호의 길이 s에 대한 t에 대한 도함수가 양수입니다. 자, 이 말은 s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은 t를 s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t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 함수를 s라는 아크랭스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작업을 리페러메트리제이션, 재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 재매개 변수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설명드렸듯이 미분계학에서의 용어의 정의를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로 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벡터 함수에 대해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재매개 변수 작업을 일일이 다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용한 도구인 체인룰, 합성함수 미분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나선, 아크랭스 펑션을 구하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까? A하고 B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T를 S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원나선에 대한 매개변수 T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아크랭스 펑션인 매개변수 S로 다음과 같이 재매개변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왜 하는지는 미분계학에서의 용어의 정의를 아크랭스 펑션인 이 S에 대한 도함수로 정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벡터 함수 X에 대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가 1일 때, 이럴 때 이 벡터 함수에 대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를 캐피털 T라고 표현하고 바로 이게 단위 접선 벡터가 되겠습니다.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 1차 도함수죠. 단위 접선 벡터. 그래서 캐피털 T로 쓸 겁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했던 매개변수 T로 표현되어 있는 원나선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려면 재매개변수 작업을 거친 뒤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데는 우리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있더라. 어떤 도구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도구? 체인룰.
지금 캐피털 X가 T에 대한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S에 대해서 미분하기 위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dt 오브 ds는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t에 대한 도함수. dt 오브 dx는 dt분의 dx는 캐피털 X에 대한 t에 대한 도함수.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매개변수 t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 함수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제매개변수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체인룰을 거치면은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정리하면은 단위 접선 벡터는 t로 표현된 벡터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이 도함수 방향의 크기로 나누면 되죠. 곡선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입니다. 이그젠플입니다. 아크랭스 펑션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매개변수 표현을 한다?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체인룰을 적용시키겠다. 그러면 세타에 대한 도함수를 세타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단위 접선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원나선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 t와 고정된 단위 벡터 사이의 사이각이 상수로 주어지는 곡선을 서큘러 헬릭스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엄밀한 정의예요. 자, 이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 벡터, 이 접선 벡터와 고정된 단위 벡터, 평행이동하면은 이 고정된 단위 벡터와 접선 벡터의 이 사이각이 상수인 곡선을 서큘러 헬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원나선에 대한 엄밀한 정의였습니다. 자, 곡선과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2011학년도 35분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좌표 공간에서의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요. 익숙한 곡선이죠. A는 양수고 B는 양수라고 해놨습니다. XY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인 A인 원을 Z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P라는 점, Q라는 점을 보니까 Z성분만큼만 4파이만큼 차이가 있고 XY 평면 위의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기둥을 회전해서 원위치로 돌아온 거죠. 자, 이걸 이제 몇 번 회전했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곡선에 대한 Z성분이 BT로 주어져 있으니까 T라는 매개변수의 범위는 B분의 4파이에서 B분의 8파이까지죠. 그러면 점 P에서 점 Q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이를 이용해서 A하고 B는 구하겠죠. 근데 A는 바로 구했죠. XY 평면에 정사행시키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인 A인 원이니까 A는 2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B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 곡선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를 B분의 4파이부터 B분의 8파이까지 적분한 값이 4루트 10파이. 그럼 B가 구해지나요? A는 2라는 거 바로 보여지고, 자, 곡선의 길이. 따라서 비적분함수가 상수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적분한 결과는 따라서
구비제곱은 4니까 b는 양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는 a는 2고 b는 3분의 2, 따라서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개념은 곡률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자,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 벡터 함수가 아크랭스 펑션 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곡선 위에 점에서 접선 벡터. 만약에 아크랭스 펑션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접선 벡터 어떻게 구한다고? 매개 변수 t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도함수의 크기로 나누면 되죠. 이러면 단위 접선 벡터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접선 벡터는 곡선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선의 단위 접선 벡터로 곡선의 방향을 예측한다. 그리고 이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 자, 그런데 단위 접선 벡터니까 크기가 1이겠죠? 그럼 이 내적에 대한 도함수 하면은 t와 내적이 0이 나오죠. 이 말은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와 단위 접선 벡터는 직교하겠다는 거.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는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디파인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하자 이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약속하느냐? 곡선이 휘는 방향으로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곡선의 휘는 방향을 곡선의 곡률 벡터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카파라고 읽으시면 돼요. 곡률에 대한 수학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곡률이라면 이 커베처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단위 접선 벡터를 알면은 곡선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곡률을 알면은 곡선의 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곡률 벡터를 알면은, 곡률의 크기를 알면은 곡선의 힘의 정도죠. 이 힘의 정도를 곡률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와 단위 접선 벡터가 직교하는 거 이미 설명드렸죠. 곡률 벡터에 대한 기하적 의미입니다. 이 크기를 곡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곡률에 대한 기하적 의미는 곡률 벡터가 곡선이 휘는 방향이고, 곡률은 곡률 벡터의 크기로서 힘의 크기를 의미한다는 건데,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곡률 반경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면은 곡률과 곡률 반경은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곡률의 역수가 곡률 반경, 곡률 반경의 역수가 곡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하학적 특징이 바로 파악되죠. 곡률이 크다는 것은 곡률 반경이 작다는 뜻이죠. 곡률 반경이 작다는 의미는 골프공과 농구공을 비교해 보세요. 골프공에 대한 곡률, 농구공에 대한 곡률. 골프공의 반지름, 농구공에 대한 반지름. 물론 9로 가정했을 때 골프공에 대한 곡률이 농구공에 대한 곡률에 비교해서 크나요, 작나요? 곡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 곡률 반경의 역수. 그러면 곡률이 크다는 것은 반지름이 작다는 의미죠.
곡률이 작다는 것은 반지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프공의 곡률이 농구공의 곡률보다 크겠죠.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있는데 지구의 힘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곡률 반경이 크기 때문에. 곡률 반경이 크다는 것은 곡률이 작다는 의미잖아요. 거의 0에 수렴한다는 뜻이죠. 곡률에 대한 기하적 의미입니다. 곡률 반경을 떠올리시면 되죠. 서로 반비례 관계. 리마크할 내용은 T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적직 곡선의 곡률 벡터와 곡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곡률 벡터는 T라는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 매개 변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왜?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이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S에 대한 또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그럼 또 체인룰을 또 써야 됩니다. 곡률 벡터를 구했으면 이 곡률 벡터의 크기가 바로 곡률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을 방금 설명드리는 것들을 생략하고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수학이잖아요. 이 지루한 작업이 건너뛸 수 있어야 된다. 수학이라는 것은. 자, 먼저 결과부터 보시면은 곡률 벡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T에 대한 도함수를 벡터 함수에 대한 T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로 나눈 게 곡률 벡터가 됩니다. 이 정도는 바로 나오실 거예요. 곡률 벡터의 정의가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S에 대한 도함수이기 때문에 체인을 적용시키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적용시켜 보세요. 단위 접선 벡터 T를 매개 변수 T로 먼저 미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나오죠. 물론 이 크기를 구한다고 해서 이건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벡터 함수에 대한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외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분기하학과 관련돼서 곡선에서 계산하는 양은 딱 두 가지라는 거. 곡률을 계산해야 된다. 혹은 곡률 벡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자, 먼저 곡률 벡터. 데피니션이죠. 단위 접선 벡터 T를 아크랭스 펑션 S에 의해서 미분하는 거. 그런데 매개 변수 T로 함수가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인룰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럼 바로 나오나요?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T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벡터 함수에 대한 T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니까. 곡률 벡터는 바로 주어지죠. 이 크기가 곡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단위 접선 벡터 T에 대한 매개 변수 T로 표현된 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 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주어진 결과가 유도가 되겠습니다. 단위 접선 벡터 T에 대한 스몰 T에 대한 매개 변수 T에 대한 도함수. 바로 구해지지 않나요? 자,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DT분의 DS잖아요. 단위 접선 벡터 T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매개변수 t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이거에 대한 2차 도함수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럼 2차 도함수를 구하면은, 그리고 T'은 방금 구해봤죠? T'은 어떻게 되더라? T'? 자, 그래서 2차 도함수와 1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입니다. 벡터에 대한 외적은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외적은 우리 이미 선형대수학 시간에 상세히 살펴봤었죠? 자, 외적의 크기 어떻게 구하더라?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두 벡터의 사이각에 대한 사인 값이죠. 자, 그런데 t와 t니까 사이각이 0이죠. 사인 값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외적은 0이 되겠죠. 기하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른손 법칙. 앞에 있는 t 검지, 뒤에 있는 t 중지. 그런데 방향이 같아요. 검지 방향과 중지 방향이 같습니다. 그럼 벡터가 정의가 안 되죠. 0벡터. 그러면 남은 거는 t와 t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외적이죠. 그런데 t와 t에 대한 도함수는 직교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사이각이 90도잖아요. 이거의 크기는 1. 그럼 바로 정리가 됩니까? 정리해 볼까요? 그런데 t에 대한 도함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더라? 다 나왔죠, 이제. 바로 여기 뭡니까? 이거잖아요. 따라서 공률은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를 1차 도함수의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웬만해서 잊어버리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곡선에 대한 공률 벡터와 공률을 이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공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공률과 공률 반경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반비례 관계. 그럼 점칙 곡선이 직선이라면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상수잖아요.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단위 접선 벡터죠. 단위 접선 벡터가 상수입니다. 상수인 단위 접선 벡터를 아크랭스 펑션 S로 미분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요? 0이 돼버리죠? 공률이 0이 되겠습니다. 공률 벡터가 0이 되니까. 역 또한 성립합니다. 곡선의 공률이 0이에요. 곡선의 공률이 0이 되려면 단위 접선 벡터가 상수가 돼야 되죠. 단위 접선 벡터가 상수니까 이 곡선은 직선인 거잖아요. 오히려 이 성질보다 더 직관적인 게 공률은 공률 반경과 서로 반비례라는 거. 이 성질이 더 직관적이죠. 공률에 대한 기하학적 성질을 알 수 있는 직관적 성질입니다. 공률과 공률 반경은 반비례 관계. 그 말은 곡선이 직선이면은 직선에 대한 공률은 0이 되겠죠. 공률이 0인 곡선은 직선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개념 하나를 또 정의할 텐데 그림을 보세요. 곡선이 아크랭스 펑션 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 T 찾았습니까? 그리고 이 T에 대한 도함수,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입니다. 곡선이 휘는 방향으로 디파인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곡률 벡터. 이 곡률 벡터의 크기가 곡률. 자, 뭐를 정의할 거냐? 이 곡률 벡터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그래서 이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를 캐피탈 N으로 표시하고, 자, 이거를 단위 주법선 벡터, 프린시플 로머 유니트 벡터라고 합니다. 단위 접선 벡터는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그럼 곡률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단위 주법선을 방향 벡터로 갖는 직선을 단위 주법선.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을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을 오스큘레이션 플레인, 접촉 평면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접촉입니다. 곡면에서는 이거하고 또 구별해야 될 평면이 나올 거예요.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 다시 말씀드려서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의 평행한 평면. 즉, 접촉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인 거죠. 접촉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 단위 주법선 벡터입니다. 자, 관련 예제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2023학년도 전공A 3번 문항 2점 배점으로 출제됐습니다. 바로 접촉 평면 위에 있는 원과 관련된 거예요. 접촉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접촉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평면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요. 이 평면 곡선 위의 점 2분의 파이에서의 접촉원. 접촉 평면 위에 있는 원인 겁니다. 이 접촉원의 중심을 봐라. 그럼 중심이라는 것은, 접촉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2분의 파이라는 매개변수 위에서 2분의 파이라는 매개변수를 값에서의 점. 그러면 곡선을 그렸을 때 임의로 그린 겁니다. 알파 2분의 파이 2점. 그러면 접촉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곡률과 곡률 반경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바로 곡률 벡터 위에 놓이겠죠. 중심이. 그럼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반지름은 바로 곡률의 역수. 곡률의 역수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반지름에 이 곡률 벡터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에 대한 곡률의 역수에 대한 스칼라배를 하면은 바로 중심이 계산이 되겠나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023학년도 문제. 그럼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는 곡률이죠. 곡률 바로 계산되잖아요. 곡률이 계산되면은 곡률 반경이 계산됩니까?
곡률 반경이 계산됐으니까 중심을 알기 위해서 뭘 찾아야 돼요? 곡률 벡터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이 단위 벡터에 대한 곡률의 역수를 실수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심이 딱 계산이 됩니까? 자, 그래서 곡률을 구하기 위해서 1차 도함수. 자, 그런데 곡률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결과를 쓰려고 하니까 외적을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평면이니까 2차 행렬식 계산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지금 성분 함수들이 삼각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소거되는 게 없죠.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데피니션으로 구할 거예요.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로. 크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좀 복잡하죠. 왜? 성분 함수들이 삼각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외적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모 계산해야 뭐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외적 계산해서 크기 또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를 크기로 나눠주면 바로 곡률 벡터가 계산되죠. 이 곡률 벡터의 크기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곡률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역수가 접촉원에 대한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t = 2분의 파이에서의 곡률 벡터는 다음과 같이 딱 주어집니다. 이 크기가 곡률이죠. 그러면 접촉원의 반지름은 곡률의 역수.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된다? 단위 주법선 벡터.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한 이 반지름만큼 실수배를 하면 중심이 딱 주어지잖아요. 곡률 벡터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는 이 곡률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럼 나눠주면은 단위 주법선 벡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2분의 파이 위에서의 점이 2,1이니까 이 2,1에다가 단위 주법선 벡터에 대한 실수배. 실수가 바로 뭐죠? 반지름. 곡률의 역수.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접촉원의 중심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개념은 곡선 마지막 개념입니다. 비틀림력. 자, 그림을 또 먼저 볼까요? 정식 곡선 C가 arc length 펑션 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1차 도함수가 단위 접선 벡터. 2차 도함수가 곡률 벡터 방향. 곡률 벡터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단위 주법선 벡터. 자, 한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의를 하는데 바로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대한 외적 방향. 단위 접선 벡터를 검지손가락, 단위 주법선 벡터를 중지손가락. 그러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대한 외적 방향이죠. 이 외적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캐피털 V라고 표현하고 단위 정법선 벡터라고 할 겁니다. Unit Binomial Vector. 오른손 법칙 따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단위 주법선 벡터, 단위 정법선 벡터. 이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은 부호가 바뀌겠죠. T의 크기 1, N의 크기 1, B의 크기 1. 서로 직교합니다. 바로 정규, 직교,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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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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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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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그래서 이 정규 직교 기저인 T, N, B 벡터들의 집합을 수학자 이름을 따서 프레넷 프레임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선에 대한 TNB 프레임 필드만 계산이 되면은 곡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마지막 개념인 비틀림률만 추가한다면. 그래서 곡선에 대한 TNB 프레임 필드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곡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단위적 법선 벡터를 방향 벡터로 갖는 직선을 단위적 법선이라고 하겠죠. 우리 앞에서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을 oscillation plane, 접촉 평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종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 즉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종법선 벡터로 이루어진 평면의 평행한 평면, 이 평면을 rectifying plane이라고 합니다. 접촉 평면, 곧 표기 평면. 좀 한자로는 이걸 전직 평면이라고도 해요. 좀 용어가 어렵죠. 선생님, 그러면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하나 빠졌죠. 뭐냐면은 단위 주법선 벡터와 단위 종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 자, 이 평면을 normal plane이라고 합니다. 법평면이라고 합니다. 법평면. 정리하자면은 곡선에 대한 프레임 필드, 단위 접선 벡터, 단위 주법선 벡터, 오른손 법칙 따른다고 했습니다. T가 검지손가락, N이 중지손가락. 그러면 어느 방향? B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위에요, 아래요? 자, 여기서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을, 자, 이 평면을 oscillation plane, 접촉 평면.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종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 이 평면을 rectifying plane, 곧 표기 평면. 마지막으로 단위 주법선 벡터와 단위 종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 이 평면을 normal plane, 법 평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떠올리시면은 바로 떠오르죠. 우리 선형대 수학에서는 뭘 언급했었냐면은 I, J, K, X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Z축 방향, Y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Z축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벡터에 대한 외적을 시계 반대 방향은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 I를 T로, J를 N으로, K를 B로 대응시키면 되죠. 그러면 선형대 수학에서 성립했던 결과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입니다. 단위 접선 벡터를 아클랭스 펑션 S에 대한 미분한 거를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로 디파인 했었어요. 그래서 곡선의 휘는 방향이죠. 자, 이 단위 정법선 벡터에 대한 S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이 조금 추상적일 겁니다. 그러면은 TNB 프레임 필드가 지금 정규직교 기저잖아요. 그러면 B에 대한 도함수는 B가 단위 정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도함수는 B에 직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벡터는 어디 위에 놓이겠습니까? 바로 접촉 평면 위에 놓이죠. 근데 접촉 평면 위에 놓이는 것은 접촉 평면에서는 또 다른 양이 퀀티티가 뭐가 있었냐면은 곡률 벡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인 이유가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으면 곡률 벡터와 구분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비례상수 타우, 이 비례상수를 스칼라를 곡선에 대한 비틀림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데피니션에서 기하학점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비틀림률이 0이 돼버리면 단위 정법선 벡터가 뭐란 뜻이에요? 상수란 말이잖아요. 그 말은 평면이란 말이죠. 평면 위에 어떤 점에서도 단위 정법선 벡터가 상수로 주어지니까, 비틀림률이 0이면은 평면 곡선을 의미하는구나. 곡선이 평면 위에 놓이는 거예요. 그럼 비틀림률이 0이 아니라는 것은 평면 위에 놓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기하학적 의미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리마크할 내용은 바로 유추가 되시죠. 그러면은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는 구하기 위해서 단위 접선 벡터 구하지 않아도 되죠. 벡터 함수에 대한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를 1차 도함수에 대한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됐었습니다. 그럼 비틀림률도 그러한 간단히 구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자, 리마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위 정법선 벡터 B와 비틀림률. 먼저 결과부터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단위 정법선 벡터는 직관적으로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벡터 함수에 대한 1차 도함수가 벡터 함수에 대한 1차 도함수가 이 방향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가 바로 캐피털 T잖아요. 벡터 함수에 대한 2차 도함수가 바로 뭡니까? 2차 도함수가. 이 2차 도함수 방향의 단위 벡터가 바로 단위 주법선 벡터잖아요.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의 외적 방향. 그러면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 방향 벡터 같은 방향이죠. 단위 벡터가 돼야 되니까 크기로 나누면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죠. 비틀림률은 직관적이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벡터 함수에 대한 매개변수 T에 대한 도함수입니다. 참고로 단위 접선 벡터 T에 대한 도함수가 보이시나요? 이 과정 안 거칠 겁니다. 바로 마지막 과정 나오셔야 돼요. 자, 근데 곡률 벡터는 단위 주법선 벡터의 실수배죠. 그 실수가 바로 뭐죠? 곡률이었습니다. 그리고 벡터 함수에 대한 크기는 만약에 단위 속력 곡선이면 여기 1이 되니까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2차 도함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2차 도함수. T' 주어지죠? T' 여기 있습니다. 공률 벡터. 공률 벡터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에 대한 실수배. 그 실수가 바로 공률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거는 이거와 이거에 대한 벡터 외적이죠. 벡터 외적을 하니까 t하고 t 사라지죠. t하고 n입니다. 바로 뭐가 됩니까? 단위 정보선 벡터 방향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률 그리고 dt분의 ds가 바로 벡터 함수에 대한 크기죠. 따라서 단위 정보선 벡터가 계산이 되죠. 엄밀하게. 비틀림 1 구하기에서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습니까? 3차 도함수죠. 2차 도함수 구해놨으니까 2차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스칼라 벡터입니다. 곧 미분하면 되죠. 스칼라 묶어주고 벡터 따로 떼면은 스칼라 미분, 벡터 미분하면 되죠.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은 n에 대한 도함수. 선생님, b에 대한 도함수는요? b에 대한 도함수는 바로 데피니션이죠. 만약에 단위 속력 곡선이 아니면 체인룰에 의해서 이 값이 붙겠죠. 미리 설명드리자면 n'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은 n'이 n과 직교하기 때문에 어느 평면 위에 놓입니까? 바로 rectifying plane,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정보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 위에 놓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규 직교 기저입니다. 직교 기저예요. 그러면 직교 기저에 대한 1차 결합으로 표현되죠. 우리 선형절 수학에서 했었으니까 사행정리. 특히 스칼라 C1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M'과 T에 대한 내적이죠. 정규 직교 기저이기 때문에 T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눌 필요가 없죠. 스칼라 C2는 M'과 B에 대한 내적입니다. 근데 M'과 T에 대한 내적은 N과 T가 직교하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T'의 n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B'의 n. 그런데 T' 알잖아요. T' 어떻게 주었어요? T' 마이너스 카파 n. 단위 속력 곡선이라면은 dt분의 ds 1이죠. 바로 C1이 뭔가요, 그러면? C1이 마이너스 카파죠. B' 마이너스 타우에 그러면 C2가 뭐가 되나요? 타우가 되죠. 따라서 M'은 어떻게 주어진다?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하면은 C1이 마이너스 카파, C2가 타우.
단위 속력 곡선이 아니면 뭐가 붙는다? dt분의 ds. 요 크기가 1이 아니니까. 그러면 프레임 필드에 대한 도함수를 정리가 됐습니다. 곱미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t'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t'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카파 n dt분의 ds. 요 n'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 계산해 놨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n' 살려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n'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1차 도함수에 대한 2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과 3차 도함수에 대한 내적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bn' 바로 계산되죠. bn'은 마이너스 b'n.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b'은 마이너스 타우 n. 단위 속력 곡선이 아니면 dt분의 ds가 붙겠죠. 따라서 이 자리가 뭐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타우 dt분의 ds로 바뀌죠. 여기다가 방금 구한 거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딱 나옵니다. 이제 카파는 공률, dt분의 ds는 1차 도함수에 대한 크기의 세제곱.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비틀림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은 앞에서 했던 공률 벡터, 공률처럼 웬만해서는 잊어버리기 힘드십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해드렸던 TNB 프레임 필드에 대한 도함수입니다. T'과 B'은 이미 구했죠. 이제 N'만 구하면 됩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됐나요? 비틀림률에 대한 기하학 정리 이미 설명드렸죠? 정식 곡선이 평면 곡선이면 평면이니까 단위정법선 벡터가 상수죠. 비틀림률이라는 것은 단위정법선 벡터에 대한 아클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 비틀림률이 0이 됩니다. 비틀림률이 0이면 단위정법선 벡터가 상수잖아요. 단위정법선 벡터가 상수라는 것은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 비틀림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직선에 대한 공률은 0, 공률이 0인 곡선은 직선이 되겠다. 그리고 공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한 가지가 더 있죠. 공률과 공률 반경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 지금까지 곡선 다루면서 설명드렸던 정식 곡선, 공률, 비틀림률 이 세 개의 개념을 이 하나의 이그젬플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익숙하시죠? 바로 XY 평면에 정사형시키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인 이 원을 Z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Circular Helix. 자, 1차도 함수에 대한 크기. 그러면 이 두 가지 양으로부터 단위 접선 벡터가 계산이 되죠. 그리고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를 이 크기로 나누면 곡률 벡터가 되죠. (2차도) 함수입니다. 2차도 함수와 1차도 함수에 대한 외적을 1차도 함수에 대한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바로 곡률이 나오죠. 외적입니다. 자, 외적에 대한 계산은 3차 행렬식으로 계산하는데 실질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거는 편의상 계산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일행의 성분들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행들은 성분인데 왜냐? 외적에 대한 데피니션이 좀 복잡했었잖아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 자, 외적의 크기입니다. 이 외적의 크기를 앞에서 구한 1차도 함수에 대한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곡률. 곡률 벡터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가 곡률 벡터를 곡률의 크기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단위주법선 벡터. 단위주법선 벡터가 나왔기 때문에 단위접선 벡터의 외적. 그러면 행렬식을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바로 직관적으로 어떻게 한다? 1차도 함수와 2차도 함수에 대한 외적 방향이 단위정법선 벡터 방향이기 때문에 이 크기로 나누면 되죠. 단위정법선 벡터. 이 단위정법선 벡터에 대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면은 바로 비틀림률이라는 양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3차도 함수를 구하면 되죠. 3차도 함수와 외적에 대한 내적을 1차도 함수와 2차도 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 제곱으로 나눈 게 비틀림률이 되겠다. 자, 이 원나선 하나로 설명해 드렸던 곡률, 비틀림률, 단위접선 벡터, 단위주법선 벡터, 단위종법선 벡터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지금 B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Z성분에 대한 스칼라. 그래서 B가 음수이면은 토션이 음수가 되죠. 시각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바로 left-handed curve. 원나선이 왼손의 엄지손가락 방향. 이렇게 손가락을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가 양수면 오른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손가락을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선의 단원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곡선 단원에서 리뷰해야 될 개념은 첫 번째, 정칙곡선이란 구간에서 정의된 벡터 함수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고 벡터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0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벡터 함수를 정칙 매개변수 표현, 정칙 매개변수 표현을 갖는 벡터 함수들의 집합을 정칙 곡선이라고 한다. 정칙 곡선이 주어지면은 이 정칙 곡선에 대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매개변수로 표현된 이 벡터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1차 도함수를 단위 접선 벡터. 그런데 재매개변수 작업을 변환을 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은 t라는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도함수에 대한 크기로 나누면 되죠. 이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 휘는 방향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이에요. define. 이거를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 그래서 곡률 벡터에 대한 계약적 의미가 바로 곡선의 휘는 방향. 그러면 곡률 벡터를 또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매개변수 t에 대해서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t에 대한 도함수를 체인으로 해서 바로 나오죠. 벡터 함수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에 세제곱으로 나누면 되더라. 세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곡률이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곡률은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를 1차 도함수에 대한 크기에 세제곱으로 나누면 곡률이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곡률에 대한 계약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뭘 떠올리시면 된다? 이 곡률에 대한 역수를 곡률 반경이라고 한다. 곡률 반경과 곡률은 서로 반비례. 곡률이 크다는 말은 곡률 반경이 작다. 곡률이 작다는 것은 곡률 반경이 크다. 곡률이 크다 작다는 것은 곡률 반경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곡률이 크다는 것은 곡률 반경이 작기 때문에 휘어짐을 못 느끼는 거죠. 곡률이 크다는 것은 곡률 반경이 작기 때문에 휘어짐이 큰 거죠. 곡률과 곡률 반경은 반비례라는 거. 또는 직선에 대한 곡률은 0이더라. 왜? 단위 접선 벡터가 상수이기 때문에. 곡률이 0인 곡선은, 곡률이 0이 되려면 단위 접선 벡터가 상수이기 때문에 직선이라는 거. 곡률 벡터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단위 주법선 벡터.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을 oscillation plane, 접촉 평면. 접촉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이 접촉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틀림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의 외적, 이 외적을 단위 종법선 벡터라고 하더라. 이 단위 종법선 벡터에 대한 아크랭스 평신에 대한 도함수를, 이 비례상수, 이 스칼라를 비틀림률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붙이는 이유는 곡률 벡터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단위 종법선 벡터를 구하려면은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의 외적, 즉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바로 벡터 함수로부터 구하는 방법은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 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크게 나누면 되죠. 그런데 토션 구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토션도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1차 도함수 t에 대한 1차 도함수, 매개 변수 t에 대한 2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을 3차 도함수와 내적을 하고 이 값을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눈 게 비틀림률이 되더라. 그래서 비틀림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비틀림률이 0이면 단위정법선 벡터가 상수이기 때문에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이 되겠다.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은 단위정법선 벡터가 상수이기 때문에 비틀림률이 0이라는 것. 비틀림률이 0이라는 것은 단위정법선 벡터가 상수. 단위정법선 벡터가 상수라는 것은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 비틀림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에 대한 모든 정보는 T, N, V라는 프레넷 프레임 필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T에 대한 도함수,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카파인, 정기축교 기전이니까 우리 선행대수학에서의 사행정리 떠올리시면 되죠. 왜냐하면 T'은 T와 직교하기 때문에 노멀 플레인 위에 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피털 N과 캐피털 V에 대한 1차 결합으로 표현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위정법선 벡터에 대한 개수가 0으로 나오니까. B'은 단위정법선 벡터에 대한 단위정법선 여기 마이너스가 붙지 않죠? 실수할 뻔했네요. 단위정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는 마이너스 타워예요. 단위주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가 조금 까다롭죠. 그러면 렉티파잉 플레인 위에 놓이기 때문에 전직평면, 곱표기 평면 위에 놓이기 때문에 T와 B에 대한 1차 결합을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카파 T 플러스 타우 B로 주어지죠. 그래서 곡선에 대한 프레임 필드가 주어지면은 곡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곡선과 관련돼서는 이 프레임 필드를 찾는다고 보시면 되죠. 이 프레임 필드에 대한 값을 한 이그젬플로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서큘러 RX. A를 양수라고 두겠습니다. B는 0은 아니라고 두면, 그러면 이 서클 RX에 대해서 단위접선 벡터, 단위주법선 벡터, 단위정보선 벡터, 커베처 벡터, 곡률, 그 다음에 비틀림률. 지금까지 곡선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곡면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